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격주로 원격 수업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진도를 다 맞추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31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지 않은 반,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11반과 13반은 31페이지까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의 반, 8반, 9반, 10반, 그리고 12반 이렇게 네 반은 다 못 나갔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을 해요. 왜냐면 1시간만 든 반도 있었고 2시간만 든 반도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11반과 13반을 제외한 이 네 반은 반드시 이 강의를 선생님이 2개의 영상 강의를 올릴 건데요. 본인들이 나갔던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 강의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복습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과서 16페이지까지 다 한 게 맞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15페이지랑 16페이지를 안 했다 하면은 선생님이 그거는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선생님께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은 간단히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반은 4가지 관점에 대해서 다 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공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것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이 있다 라고 봤었고요. 16페이지 예시는 각자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 차시에 이어서 배울 내용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교과서 19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행복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행복한가? 너는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비단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19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자, 여러분들 표시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몇천 년 전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죠. 근데 바로 이 몇천 년 전의 철학자도 행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행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다. 그리고 석가모니, 자, 여러분들 석가모니는 누군지 알죠? 그렇죠. 고타마스타르타, 즉 우리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들 석가모니 자체가 부처님이 평생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 괴로움을 벗어난 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구했는데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행복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자, 여러분들 여기다 표시 밑줄 칩시다. 행복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에다가 밑줄 치시고 자, 시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시해 놓을까? 우리가 시대별로 좀 표시를 해봅시다. 선사시대에다 표시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선사시대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었죠. 이때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맹수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죽는다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에 이 선사시대에는 사나운 짐승 맹수를 피하고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행복의 의미는 우연한 기회에 운 좋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행운에다 밑줄 쳐봅시다. 사실은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데 다 밑줄 치면 너무 많으니까 아, 선사시대는 행복의 기준이 뭐였다? 생존을 위해 위험을 피하거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행운과 거의 비슷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다 표시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세시대는 신 중심의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 또 절대자에게 돌아가는 것, 귀의하는 것,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귀의는. 그리고 이 당시 군주, 왕에게 복종해서 왕에게 행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고 뜻을 따르는 데에 행복이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종교적인 절대자나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 행복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산업화에다 표시하시고요. 자, 여기 민주화도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시민혁명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바로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대 시기죠. 근데 이 근대 시기에는 이제 물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고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 이것이 행복.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성취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산업혁명은 선생님이 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은 기계를 통해서 물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행복에 끼치는 영향력이 확대됐고 그로 인해 물질적인 기반이 풍요로움이 마련되었던 시기, 그리고 더불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 민주화가 이룩되면서 이 개개인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권리들을 보장받으면서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던 반해서, 자, 우리가 좀 더 확장된 오늘날, 그러니까 현대 시기로 오면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아실현. 자, 내가 여러분들 정말 돈이 많고, 옛날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강조했을 때는 돈 많은 게 행복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정하지 못했을 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로워졌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나의 행복,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서적인 만족과 정서적으로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예시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사례 1번에 정약용의 행복론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정약용도 행복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 첫 번째, 하나는 외직에 나가서 대장군의 깃발을 앞세우고 관인을, 허리띠 같은 거예요. 이제 그 관직을 상징하는 허리에 두르고, 안에 들어와서는 비단옷, 고급 옷이죠. 수레, 여러분 가마, 수레 이런 거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춘 사람만이 탈 수 있었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 정약용이 첫 번째 말하는 행복은 바로 열복에다 표시를 해봅시다. 관직에 나가서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필기를 해놓읍시다. 다른 반은 칠판에다 써줬는데 여러분 선생님 불러줄게요. 열복 해놓고 동그라미 치든지해서 여러분들께 따로 빼놔서 열복의 기준 땡땡 하고 여러분들 쓰는 거예요. 열복의 기준이라는 거는 바로 명예, 점 찍고 쉼표, 사회적 성공, 네, 그리고 경제적 부. 다시, 네, 명예, 사회적 성공, 경제적 부. 이것이 바로 열복의 기준이었던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자, 또 하나는 깊은 산속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삼배옷 입고 산속에서 편한 신발 신고 맑은 샘물에 발을 담그고 소나무에 이것이 바로 뭐다? 그렇죠. 청복에다가 표시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청복은 앞에 열복과는 뭔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자연과 함께 소박하게 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많이 중요시 여기는 바로 행복의 기준인데, 여러분들 청복하고서 끌어다가 또 땡땡, 청복의 기준 땡땡 해서 씁시다. 뭐냐면은 자연 친화적 삶, 또 여유, 휴식, 풍류. 자, 다시. 자, 청복의 기준은 자연 친화적 삶, 여유, 휴식, 풍류. 풍류를 즐기는 삶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풍류라고까지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복과 청복의 기준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도 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사례 2번은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직장을 쉽게 그만두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현대의 많은 흐름이 정말 대기업에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의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장 관두고 여행을 떠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배우고 돌아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냐면은, 직장 내가 다니던 때에 비해서 소득이 반으로 줄었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아실현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9페이지에서 봤던 거는 뭡니까? 그렇죠.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여기 제목에다가 표시하고 지역에다가 표시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은 행복의 기준이 자아실현일까요? 그렇죠. 자아실현은 힘들겠죠. 왜냐면은 정말 여기저기서 폭격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고 너무나 굶주려 있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뭐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는 국가들의 행복은 바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게 행복의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밑줄을 칩시다.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 뭐 또 시리아, 여러분들 시리아 내전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왜냐면은 이렇게 멀쩡히 있다가도 어디선가 폭격이 날라와서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서남아시아랑 일부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정말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구나. 또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여길 떠나서 난민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나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굶주림,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럼 여기서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표시해 봅시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발전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겠죠. 그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이미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표시해 둡시다. 북유럽 국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정치 경제가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은 좀 더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 풍요로움을 얼마나 평등하게, 공평하게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는 장점도 있지만은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자본이 주요한 토대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기계 설비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본에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근데 내가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하고 있는 자본을 토대로 더 자본과 뭐 이런 이윤을 증식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근데 난 자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난 뭐만 갖고 있냐? 나는 바로 노동력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고 생활을 하지만 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본을 불리는 것에 비해서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 가난할 빈, 부자부, 빈자와 부자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빈부격차 또는 경제적 불평등 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득 불평등, 똑같은 일을 해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이 소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란 말이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한 나라는 다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의 관심이 이거예요. 소득 불평등의 해결,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 빈부격차의 해결, 또 다른 말로 양극화라고도 해요. 양극화의 해결. 양극화는 양극에 빈자와 부자가 있잖아요. 그쵸? 그 얘기죠.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들의 관심사이자 해결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여가, 문화생활의 향유와 같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문화와 여가. 그래서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을 하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문단은 조금 다른 국가, 독특한 국가예요. 자, 부탄이나 코스타리카. 자, 그 중에 선생님 부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부탄은 여러분들 인도 위쪽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불교 국가예요. 근데 이제 부탄은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GDP로 봤을 때는 진짜 GDP 수치는 낮거든요. 낮다는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행복 지수가 상위권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항상 부탄이라는 나라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는 부탄이라는 국가는 이렇게 GDP와 같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에만 행복의 기준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탄 나라는 자, 여기다 밑줄 치자. 부탄에다 밑줄 치고, 공동체의 정치적 안정과 발전, 개발과 환경 보존의 조화, 그리고 구성원의 건강까지 고려하며 포괄적 균형적에다 밑줄 칩시다. 포괄적 균형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치는 낮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행복감은 높은 거예요. 사실 예를 들자면 이 부탄이란 나라는 환경의 가치를 굉장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담배도 반입하거나 아니면 판매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의 가치 그만큼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 개개인의 교육과 건강을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 의료 다 전액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민도 여기는 허가하지 않아요. 자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부탄은 이렇게 좀 더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서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항상 결론 마지막에 많이 나와 있죠. 밑줄 칩시다. 각국이 처한 상황이나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은 어떻다?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 자,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1페이지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행복의 진정한 의미,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 행복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자, 의식주,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같은, 자, 밑줄 칩시다. 자, 물질적 조건에다 밑줄 칩시다. 근데 우리가 경제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걸로만 행복을 측정한다면은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 모두가 행복해야 되죠. 복권 당첨자들. 그런데 수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나는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질과 정신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정신적인 만족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 그런데 가족과 단절했어요. 그럼 뭔가 항상 허전하고 뭔가 가족과의 이 사랑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밑줄 쳐봅시다. 사랑, 또 우정, 친구와 우정과 같은 감정적인 충족감에다 밑줄 칩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봤듯이 돈을 많이 벌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아실현의 추구와 같은 밑줄 치시고, 정신적 만족감에다 밑줄 칩시다. 자, 결국은 행복의 의미는 물질과 플러스, 그렇죠, 정신적 가치를 조화롭게에다 밑줄 칩시다. 그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뭐다? 행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과제도 옛날에 내줬었는데, 꾸빼씨의 행복여행, 여기에는 이 꾸빼씨가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세계 여행을 떠나는데,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 이거 행복이 아니구나. 돈 많은 거 행복이 아니구나. 또 뭐가 행복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원래는 소설을 영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날 때 꼭 보시면, 또 못 본 친구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22페이지, 자,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돈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 내가 돈 많이 벌면 나의 목적은 끝난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 맞죠. 그쵸? 그런데 이 목적 자체는, 이거는 정말 수단인 거예요. 바로 무엇을 위한? 그렇죠.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종착지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 않는 수단. 자, 여기다 밑줄 칩시다. 자, 삶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하게 추구하는 데 이바지 않는 수단에다 밑줄 쳐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밑줄 칩시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다 밑줄 칩시다. 이걸 알려면 당연히 밑줄 치세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에다 밑줄 칩시다.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란, 자,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줄 칩시다.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만족, 즐거움, 눈앞의 단기적인 성취가 아니라 밑줄 치세요. 행복은 정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본질이 되어야 된다. 목적적이고 본질적인 것에다 밑줄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삶에 그렇죠.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가 오늘의 1차시 수업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과제는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밑줄 치고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차시 수업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근데 만약에 어떤 반이 22페이지까지 수업이 돼 있다면 그 다음 차시를 다음 차시를 학습하면 되겠죠. 일단 오늘은 1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2차시 수업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